식사 들으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바로 사채. 여기는 상암동 TBS 방송국 라디오국 14층입니다. 이브닝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땜빵 DJ 강성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하는 거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됐던 거 잠깐 얘기를 해드릴까요? 어제죠. 청와대 민정수석 김조원 수석이 잠실에 있는 아파트를 내놨는데 시세보다 굉장히 한 2억 비싸게 내놨다. 그랬다가 다시 내렸다. 그걸로 하루 종일 오르내렸었는데요. 오늘이요.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수석 비서관 5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최근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국민들한테 점수를 좀 까먹긴 했는데 말이죠. 여지없이 이런 기사에는 댓글들, 심한 말들이 많이 달리죠. 그런 거 이제 보고 끝나면 되는데 요즘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자칭 메이저 언론이라는 곳에서 이런 곳에 달리는 댓글과 커뮤니티의 개인적인 글들을 갖다가 기사 제목화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 조롱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올리고는 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기자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모니터 요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런 분들을 또 상도 준다고 그래요. 클릭 많이 받으면. 그래서 참 요즘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기사 쓰시는 진짜 기자님들이 참 억울한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7일 이브닝쇼 진짜 기자 두 분과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그야말로 기자다운 기자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님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지금 요거 듣지만 마시고요. 보시려면은요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요. 자,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우리 박정호 기자님부터. 네.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계세요? 예. 네. 자, 속보. 네, 속보부터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7곳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피해 복구비 중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에서 8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루빨리 복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선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가에서 지원이 들어가니까. 네. 예, 아무튼 조금이라도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비 온다니까요. 계속 네. 주시하시고요. 자, 본 얘기 한번 해보죠. 오프닝 얘기를 했는데 박정호 기자님. 네. 청와대 수석들이 일제히 사표를 냈어요. 네. 비서실장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수석 5명인데요. 네.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혜숙 인사수석, 또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렇게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라고 청와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주택자라서 그런 건 아니죠. 노영민 비서실장은 집 다 팔고 주택이 없다면서요. 네, 무주택자가 됐는데 네. 5명 중에 수석을 보면 5명 중에 3명이 네. 다주택자예요. 우선은 김조원 수석, 김혜숙 수석, 김건수 수석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대책, 부동산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거냐 그랬더니 종합적인 판단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비판 여론도 반영됐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판단 안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교체할 시기는 된 겁니까? 어떻게? 다 나름의 개인별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참모들 교체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향세란 말이죠. 이걸 돌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특히 노영민 실장이 우리 참모들 다 팔아서 한 채만 남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난해 12월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 판 수석들이 있었잖아요. 비서관들이 있었어요. 내놓지도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7월 말까지 팔겠다라고 했는데 또 안 판 수석이 있었죠. 네. 김전 수석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명 수석 안 팔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여기에 대한 비판 이런 걸 좀 보고
이 참모들 교체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일 그 이슈가 됐던 게 우리 박순봉 기자님, 김조원 민정수석 2억 비싸게 내놨다가 물건 내렸단 말이에요. 에이 어차피 사표 쓸 거니까 내리자 한 걸까요? 뭐 그리고 또 남자라서 모른다 이게 또 비판의 대상이 됐고 이게 뭔 얘기예요? 네, 일단은 어제도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김조원 수석이 서울 잠실 그리고 도곡당 이렇게 강남권의 2주택자여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잠실은 처분을 하겠다라고 해서 매물을 내놨는데 아까도 조금 얘기해 주셨지만 이 실거래가 중에 가장 높은 것보다 2억 높게 이 매물 호가를 내놨었죠. 네.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수석이 이제 질의를 하니까 남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잘 모른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야당에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어떤 점을 지적을 했냐면 일단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남자들은 참 비겁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례까지 소개를 했는데 예전에 조국 전 이 민정수석은 이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니까 이 재산 관리는 아내가 해서 잘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고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내의 결정이라고 책임을 돌렸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거론을 하면서 이 청와대에는 분리하면 아내 핑계대는 대응 매뉴얼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도 비판을 했는데 이 아내와 대화가 필요한 이 정부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정부 사람들의 아내들은 무슨 잘못인가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되게 공감하는데 전 집사람한테 다 뺏긴 상태거든요. 네. 그 집사람이 뭘 하는지 몰라요. 이런 남자도 분명히 있을 건데 글쎄요. 뭐 개인적인 사정일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또 서운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주당하고 통합당 분위기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뭐 민주당은 약간 이게 감싸려고 하는 분위기고 통합당은 이제 뭐 물 들어왔죠. 네, 그렇게 된 뭐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지만은 어떻게 처리할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5명 수석을 다 한 번에 교체를 하게 된다. 네. 이러면 사실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까지 교체가 된다면 이 검증 과정도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순차적 교체가 되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고 몇 명 정도 수리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정수석하고 정무수석 2명이요? 2명 정도만 수리하지 않을까 우선은. 네. 네, 왜냐하면은 그 전부터 교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지난달 24일에 약간 네.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도 있었는데 이 청와대가 그때 비서관 인사 내면서 사실은 전체적인 교체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는 이미 밝힌 바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과정이 조금 아마 이 부동산 문제로 좀 빨라진 거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쇄신 이미지를 주고는 싶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제? 아닙니다. 예. 자, 이제 좀 예민한 얘기 해봐야 되겠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박종 기자님, 박순봉 기자님부터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이 오늘 인사가 있었죠. 네. 이 고위급 인사를 했습니다. 즉 검사장급 인사였는데 이 26명의 인사를 냈는데 뭐 총평을 하자면은 이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간부들이 좀 요직으로 왔고 네. 이 반면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조금 이 요직이 아닌 것으로 밀려난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가장 대표적인 인사 몇 개 전해드리면 일단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총괄 맡고 있는 사람이죠. 네. 이분은 이 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계속해서 수사를 해라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고검장이 2명이 승진이 됐는데 이 그중에 하나가 이 추 장관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자리로 가게 됐냐면 윤석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자리도 고검장 자리입니다. 되게 둘이 불편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좀 견제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 법무부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이 좀 인상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이 처음 인사할 때는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총장 의견을 들었다라고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다만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윤 총장이 제안한 인사안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원래 원칙은 그냥 의견 제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네. 그걸 듣고 오케이면 오케이고 알았어. 일단 알았어.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또 예. 직접 독대를 안 했다 이렇게 또 언론에서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저기 대권 주자이신데 법무부 장관 일개 법무부 장관이 부른다고 오실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뭐 직책상으로는 가는 게 다 이제 맞는데 예, 그만할까요? 네. 예. 곤란하네요.
자, 박정호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 학살 얘기가 나와요. 문화일보는 뭐 그 전부터 인사가 있기 전부터 학살이 될 것이다 했는데 뭐 중앙일보는 오늘 헤드라인에서 또 역시나 학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학살 맞습니까? 학살이라기보다는 정상화다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보수 언론들 특히 이 인사에 대한 비판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으로 많이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윤석열 힘 빼기, 뭐 윤석열 포위, 윤 총장 고립 완결판 인사 이런 기사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돌이켜 보면 1년 전에 이제 박상기 장관이 마무리할 때쯤에 그때 인사는 뭐였냐면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이 그러니까 네.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 할 때 같이 했던 인사들이 검사장 승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특수통이 다 이제 잡았다 뭐 이런 얘기 분석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좀 바로잡는 과정. 특히 법무부에서는 형사 공판부 경력 검사를 임용할 것을 뭐 검수하는 권고하는 법무부 검찰 개혁이 얘기도 있었고 또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기조가 있었거든요. 1월부터. 네. 그걸 그대로 이어간 건데 윤석열 총장의 관점에서 좀 이 기사를 쓰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이점은 저 그때 검사장 회의 때 네. 주도해 가지고 성토를 냈었던 이 법무부 장관을 성토했던 그 검사분이 어디 연수원장인가로 갔어요. 거긴 뭐 하는데 연수원장으로 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뭐 실제 뭐 연수를 담당을 하는 건데 교육 어쨌든 뭐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연수원을 가게 되면은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보통 검사 본연의 임무라고는 생각을 좀 안 하기 때문에 한직이라고 그렇게 좀 평가들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검사 일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거기로 가면은. 그것도 뭐 크게 보면 당연히 검사 업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예. 수사라는 업무에서는 좀 배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평가들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봉 기자님, 그 김두관 의원이요 윤 총장 네. 해임 결의안을 준비하겠다 밝혔어요.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이게 이렇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이 이 해임 결의안을 준비를 할 테니까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건데요. 네. 자,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그러니까 소원대로 정치하고 싶다라면 보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 총장이 지난 3일에 이 신임검사 인간식에서 했던 얘기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은 거죠. 근데 이게 좀 김두관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법무부 즉 검찰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저는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를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논평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원내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논평은 좀 자제를 했습니다. 네. 저도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박종호 기자님, 권경애 변호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네. 제가 쭉 보니까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권경애 변호사가 이제 그 민변 출신, 네, 약간 진보적인 맞습니다. 성향을 가졌었다가 네. 조국 사태를 보면서 나는 돌아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민변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 정부를 반대하는 말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죠. 맞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이제 그 방통위원장하고 통화 내용을 갖다 폭로를 하면서 권한 유착이다. 그 이유는 MBC에서 보도가 되기 전에 네. 그 방통위원장이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권한 유착이다 했는데 그것이 허위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미리 알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조선일보하고 모든 언론들 그리고 통합당까지 다들 이제 그 사실 그 팩트 하나 가지고 권한 유착이다 했는데 가장 큰 그 핵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는데도 권경애 변호사는 아직도 그래도 권한 유착이야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뭐 어제랑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팩트,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틀린 거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가타부타 얘기가 없이 다시 한번 이 권경애 변호사가 이 방통위원장과 통화한 그 내용 거기서 뭐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겠다 이 말한 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통합당 같은 경우는 오늘은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거든요. 어제는 뭐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네. 오늘은 이 한 위원장이
지난 3월 민변 출신 그러니까 권경희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이 발언을 가지고 이 발언을 토대로 법적 대응하겠다. 협박을 한 거다. 이 발언 자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적인 통합당에- 자리에서 협박했습니까? 통화당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통합당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4인 간 통화의 특검이 웬 말이냐. 이런 얘기 그리고 법적인 대응도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박강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 방통위원장 한 위원장이 한상혁 위원장이 MBC 보도 전에 기사 내용을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을 놀라게 했지만 이미 소동으로 끝난 거다. 그걸 두고 국정조사 특검을 하자고 얘기하는 건 참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미 언론을 본 큰 관심 없는 국민들은 야 권한유착이 맞구나 이 얘기만 할 텐데요. 정정 보도라든지 사실이 다 아니었다라는 보도들은 잘 안 보이니까 말이죠. 좀 반대 이야기도 좀 다뤄주는 대한민국 언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계 꼴찌 언론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른 얘기 보죠. 박순봉 기자님.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번에 그 병원 수술실에 네. 사고가 많이 나니까 CCTV를 설치를 하는 걸 좀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해가지고 모든 의원한테 300통의 편지를 보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네, 민주당 의원 176명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지금 대부업 최고금리를 10%로 좀 낮춰주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최고금리는 24%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리 되게 낮잖아요. 기준금리는 0.5%고 은행 금리 같은 거 보면 2%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낮춰줘야 된다라는 거고 네. 특히 이 대부업체로 가는 사람들은 제도권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더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즉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편지 쓴 건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서신 정치한다, 편지 정치한다 이런 식의 지금 뭐 용어, 평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 지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는 상황에서 이 여러 의원들한테 이런 이슈를 좀 던지는 모습, 또 총괄적으로 해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이 그런 것들을 좀 노려서 움직이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답장들은 좀 한답니까? 답은 좀 있고. 아니요, 특별하게 답장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네.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반응은 아까 지금 방금 박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좀 잘하고 있다 이런 점은 왜냐하면 이낙연 의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좀 세력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고요. 그건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런 세력이 없는 편인데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정책을 알리면서 스킨십을 좀 늘려가고 또 의원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대중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재명 지사한테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네. 또 변함없이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BS 이브닝쇼 여름 특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페셜 DJ, 우리말로 땜빵 DJ를 맡은 개그맨이자 뭐 시사 프로그램의 꿈나무라고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강성범입니다. 오늘 첫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지 좀 맞춰보시죠. 전화 연결돼 있는 거죠?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요거 볼륨을 높여야 되는구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네, 누군지 맞춰보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을 하시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자, 김남국 의원, 제가 알기로 뭐 초선 의원이신데 인지도는 네. 뭐 원내 대표급이 돼 있어요. 예, 이슈를 많이 만들고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그 반증이기도 할 거예요. 어떻게 이제 시작된 지 한 2달 됐나요? 석 달 됐나요? 네, 5월 30일 날 임기가 시작돼서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는데요. 네. 적응은 좀 되셨습니까? 아직 적응 중인데 적응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게 정신없이 보내서 네. 뭐 그런 적응의 기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되게 막 밤 늦게까지 있는 의원실에서 공부한다고 네. 늦게까지 있는 그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많이 올리고 계세요. 네. 예,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도 이제 저희 보좌진은 수요일부터 휴가를 갔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비 피해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많아서 네. 저는 휴가를 가지 않고 의원실에서 지금 3일 동안 혼자 의원실에 남아서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궁상은 아닐까요?
따로 뭐 휴가를 가더라도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예, 네. 오히려 일하는 게 즐겁고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라는 게 행복합니다. 예. 법사위 계시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김용민 의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통합당 의원들이 막 항의를 할 때 두 분이 예. 나가셨어요. 김용민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예. 원래 그 초선은 얌전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가신 거예요? 네, 이제 보통 위원장석에는 간사들이 나가서 이제 많이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당시 법사위에서 그 김도욱 감사님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야당의 다른 의원님들이 위원장을 둘러싸서 거칠게 좀 항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거 참 조금 약간 이렇게 다투고 이런 국회의 모습이 좀 너무 좀 답답하고 황당해서 어안이 좀 벙벙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옆에 이제 같은 초선 의원인 김용민 의원님께서 야, 우리도 이렇게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제 손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의원님들을 좀 달랬었고요. 네. 끌려나간 네. 거군요. 네. 저보다 한참 법조 선배님이셔가지고 그러면 나이로도 그 형님이시고 거기서 같이 나가서 이제 방어해 주신 다음에 옆에 있던 뭐 저기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저기 네.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너무 이제 경황이 없어서 주변에 뭐라고 하는지는 못 들었고요. 네. 그냥 이제 저는 위원장석에 가서 음. 적법한 절차, 국회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하면서 네. 조금 약간 달래는 그런 어떤 말을 했었습니다. 뭐 웃으면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의원님들은 그렇게 싸우다가도 밖에 나가갖고 이제 사적으로 볼 때는 서로 그렇게 막 호용호제하면서 지낸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막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싸우는 그런 모습만 보일 때는 사실상 타협이라는 것들이 불가능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싸울 때 싸우고 토론할 때 토론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 21대 아직 국회에서는 그런 조금 윤활유 같은 어떤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못해서 밖에서도 약간 좀 사르름파름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에서도 서로 으르렁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진 않고 있고요. 조금 냉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그 다른 야당 의원님들께 좀 예의 바르게 더 초선으로서 인사드리고 조언을 좀 구하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통합당 그 법사위원 중에서 이 사람과는 진짜 1대1로 소주잔 한번 기울이고 싶다 하는 분 있습니까? 유상범 의원님 너무 이렇게 젠틀하시고요. 그 두 번째 앉으신 분. 네, 윤한홍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토론을 해주셔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네. 야당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김도읍 의원은 사적으로도 만나기 싫은가요? 아니요, 김도욱 간사님도 또 여러 법조 또 선배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김도욱 간사님도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예민한 얘기를 좀 하죠. 그 지난번에 그 모임에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네. 뒷배경에 이제 그 TV 화면에 물난리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웃으면서 그 배경으로 찍는 사진이 나오는 바람에 되게 많이 곤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구 분이신데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변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건 뭐 변명하는 게 아니고 네. 이유 여하가 어찌되었던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그게 저희가 그 당시에 아침에 토론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TV 소리를 꺼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카메라 촬영하는 방향이 TV 쪽 방향이 아니라 다른 쪽 방향이어서 예.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었던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무뚝뚝하게 다들 있다 보니까 이제 촬영하시는 보좌진께서 왜 싸우러 온 것처럼 웃지 않고 있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웃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으로 불편함을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송구하고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그런 모습이 나간 건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도 아니죠. 계속 진행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요.
그 핑크색 원피스 입고 참석하셨어요. 그 네. 국회에서 보셨습니까? 국회에서 보지는 못했고요. 오, 그래요? 예, 국회에서 보지는 못했고 네. 이제 논란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기사로 나온 것을 제가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하긴 뭐 바로 옆자리에 있던 저기 김진애 의원님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남국 의원님은 뭐 없습니까? 의상 컨셉? 룩가땡 저는 말고요. 저는 뭐 따로 의상 컨셉은 없고요. 이제 그 신발을 구두를 신지는 않고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네. 예, 이제 바쁠 때는 이제 국회 내에서 조금 이렇게 본회의장과 그 의원회관을 좀 뛰어다닐 때도 있고 또 수해 현장 요즘에 수해 현장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운동화가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선될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흔히들 우리가 양복에는 그 가죽 뭐 솔가방 이렇게 챙겨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예. 또 책가방에 훨씬 더 많은 서류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큰 용량의 큰 책가방을 메고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게 중요하다. 요거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독재, 전체주의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 여야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은 뭐 칼잡이의 귀환이다 하면서 뭐 되게 환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적절하지는 않은 발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일각에서는 그냥 윤석열 총장이 신임 검사들을 놓고 원론적인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40일 만에 윤석열 총장이 내놓은 메시지에 독재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떤 파장과 어떤 해석이 있을지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100%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될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사가 뭐 여러 가지 책무가 있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인 어떤 여러 많은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란으로부터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어야 됐는데 언행으로부터 좀 굉장히 좀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저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 총장 지금 1년 동안 여러 사건들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더더욱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어떤 말에 대해서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어지는 맥락으로 저기 김두관 의원께서 그 예. 검찰총장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네, 아마 뭐 많은 분들께서 검찰총장의 어떤 부적절한 행동과 처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임기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이 검사의 신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국권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또 독립되어서 그 직분에 충실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당의 의원의 발언으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해임을 조금 거론하는 것은 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라든가 집권 여당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총장 뭐 사실 저도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조금 언급하기에는 좀 신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뭐 김두관 의원님하고는 잘 지내시죠? 예. 어제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인사 반갑게 드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 김남국 의원은 보면은 느낌이 박주민 의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너무 허리를 많이 숙여요. 자, 다음 질문 들어가 볼게요. 이동재 그 전 채널A 기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한동훈 네. 검사장은 기소 내용에 빠졌어요. 이게 불기소가 아니고 아직 수사 중인 거잖아요. 네, 반쪽짜리 기소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범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수사가 미흡하다, 수사가 부족하다, 거봐라 공범관계 성립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결국 공범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 해당 사건과 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사건과 관련되어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네. 수사가 완결된다라고 한다면 공범 여부가
공법 여부를 따져서 만약 공법 여부가 성립이 되면 또 공소장이 추가로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아직 휴대폰도 못 풀었다고 하는데 아직 진행 중인데 벌써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기소가 안 됐으니까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누가 얘기했냐면요 일반인께서 그 진모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일반인이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자유롭게 평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만약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언론 권력을 이용해서 표적 수사하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 검찰이 국민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말 또 특히나 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더욱 철저하게 한쪽 의혹을 남기지 않고 수사하고 감찰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저기 국민분들한테 비도 많이 오는데 마무리 인사말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다음 주까지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고 또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 비 피해 많이 입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는 비 피해 괜찮습니까? 네, 저희는 조금 침수가 된 지역은 있지만 다행히 이제 바닷가하고 가까이 맞닿아 있어서 아하. 큰 피해는 지금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휴가도 반납하셨는데 좀 쉬엄쉬엄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방역 키트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진출을 했다고 해요. 이미 지난 6월에 방역 키트 10,000개가 뉴욕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방역 키트가 그 뉴욕의 브루클린이라고 뉴욕 그 다리 하나 건너면은 되게 좀 약간 저소득층 분들이 사시는 취약한 분들이 사시는 지역인데 여기 10,000명에게 먼저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역 키트가 미국 진출이 가능했던 건요. 서울산업진흥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서울산업진흥원의 장영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산업진흥원 어떤 곳이에요? 서울산업진흥원이란 곳은 네. 서울 소재에 있는 기업들의 창업 지원, 네. 연구개발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국내외에 유통하는 걸 지원하는 예. 서울시의 산하기관입니다. 자, 이번 방역 키트의 미국 진출이 바로 이 서울산업진흥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어떻게 추진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이제 원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노력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상황에 이제 맞추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을 슬기롭게 이제 대처하는 모습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칭찬을 받아가면서 네. 아 이런 방역 키트를 마중물로 하면 다른 중소기업 제품들을 이렇게 쭉 판매하는데 해외 수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인 이 서울의 중소기업들 제품을 많이 알리고 판매를 하는 팔로를 뚫자 했는데 마침 이렇게 됐으니 방향 전환을 해서 방역 키트로 가자. 네, 근데 일반 저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딱 그 기사 봤을 때는 이게 뭐 저기 뭐야 뭐 진단 검사하는 건가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막는 거.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종류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대로 진단 키트도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건 이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방역 키트 안에는 네. 이제 아까 말씀대로 마스크,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어떤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쿠폰, 뭐 게임이나 웹툰이나 아니면 심지어 요가 명상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
쪽 그게 있으면 집에 있을 때 심심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미국 쪽 상황 자체가 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집안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네. 아니면 격리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네. 하다 보니까 집에서 할 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원래 온라인 게임 광고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온라인 게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언택트 서비스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가, 명상, 필라테스 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그 미국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찾고자 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 우수성을 좀 알리는 그런 그렇죠.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세계 경제 중심이고, 특히 뉴욕은 많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노력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뉴욕에서 어떻든 자리를 잡고 성공을 한다면 이건 뭐 유럽 진출이나 심지어 뭐 남미, 아프리카까지도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곳인 미국 뉴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어려운 데를 뚫으셨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예. 가장 큰 부분이 예. 이제 저희의 진정성을 설득시키는 게 참 어려웠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가 왜 우리한테 이걸 주려고 하는지, 너희 옛날에 우리한테 원조 받았던 나라인데 너희가 건방지게 물건을 갖다 주려고 그러냐, 도대체 너희 그런 저희가 인식이 있을 뭐냐.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네. 하지만 어떻든 설득이 잘 되어서. 비대면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어려웠을 텐데. 네네네. 뭐 그런 어떻게 상태인데, 팁이 있었습니까? 뭐 일단 거기 미국 내에서 현지에서 도와주었던 네.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음. 그리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 뭐 이메일과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다음 주 미국에서 초청을 하셔가지고 가신다면서요. 네네. 오, 그럼 반응이 좋아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 뭐 말씀 일단 물건은 미국으로 건너가 있는 상태입니다. 딱 뜯어보고,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네네. 더 해야 되겠다. 이거 누가 한 거야? 불러봐 이렇게 된 겁니까? 네. 오, 그런 좋다. 어떤 뭐 전달식을 이제 좀 성대하게 합시다. 예. 또 그래야 또 어쨌든 알리는 목적도 되고, 네. 그리고 그 부분들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어떤 더 구체적인 성과들을 이끌어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갔다 오시면 또 15일 동안 집에 계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뭐 집에 있을 각오로 가는데, 예. 그래도 이제 이것이 어떤 국익을 위한 것이고 또 공식적 공공의 목적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자가 면제 어떤 그를 자가 격리를 면제하는 또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네. 일단 그것을 신청을 일단 해서 결과를 이제 어떻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거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이? 올해 4월달 시작했으니까요. 네. 꼬박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4개월 정도. 네네. 예. 미국 말고 다른 곳에 또 진출할 계획은 있으신지? 원래는 이제 사실 작년에는 네. 국가의 어떤 아세안 정책, 친남방 정책 하에서 네. 그런 뭐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이 부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성과는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예. 이제 올해 목표는 이제 아세안보다 이제 더 이제 격전지라고 경제 격전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남미, 아프리카를 해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미국을 들었으니까 다른 데는 뭐 그렇죠. 그냥 뭐 물건 보지도 않고 네. 주세요 하겠네요. 네, 예, 그걸 고생 많이 기대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획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이 서울메이드라는 네. 브랜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메이드라는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이 질은 좋은데 브랜드 파워가 약해서 네. 어떤 판촉하기 좀 어려운 상태에서 서울메이드라는 일종의 유통 브랜드, 서울메이드라는 어떤 브랜드를 붙여주면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용이하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서울메이드 브랜드 사업 자체가. 그래서 네.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서울메이드 브랜드 제품들을 오프라인 상황에서 체험케 하고 또 온라인 상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목표이고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서 지금 하나씩 그다음에 따박따박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라든지 한국 제품이라든지 이거의 우수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굉장히 뿌듯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네, 것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자,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네. 예, 비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 3부에서는요.
빗물 쏟아지는 빗물을 어떻게 재생할까 그거 얘기 나눠보고요. 4부에서는 유튜브 업계를 강타한 뒷광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는요 제 친구죠 더원의 사랑아 듣고 오시겠습니다.